스스로 감정에 막 휩쓸리고 이렇게 휩쓸리는 자신을 자책도 하고 위축도 되고.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문화가 내가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봤더니 오히려 상처로 더 돌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죠. 또 뭐 지금 자식들도 잘 크고 있고 직장도 번듯하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가 부족해서 우울해. 그래도 너무 힘드니까 이제 오는 건데,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도 선생님 근데 제가 진짜 우울한 게 맞을까요? 다들 그냥 이 정도는 느끼는데 잘 견디면서 사는 거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자꾸 확인을 해요. 그거 자체가 이미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감정은 개인의 고유한 100% 주관적인 영역이거든요. 똑같은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그 개인이 받아들이는 스트레스는 다 달라요. 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 이유는 개개인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마다 다 달라요. 타고나는 거예요. 그 기질. 어떤 아이는 굉장히 어떻게 표현하면 예민하다, 어떻게 표현하면 섬세하다. 처음 오는 공간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낯설고 막 불안하고 무서워서 예민해지면서 막 울면서 엄마한테 안기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처음 가는 공간이 내가 처음이건 말건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만지기도 하고, 사람들도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그냥 인사 잘하고 막 아무런 부담 없는 아이도 있고, 쭈삣쭈삣대고 막 위축되고 막 숨고 싶고 이런 아이도 있고, 너는 왜 인사 안 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인사 좀 하라고 푸시를 하기도 하고 집에 와서 혼내기도 하고. 그럼 그거에는 우열이 없다는 거죠? 당연히 우열이 없죠. 타고나는 거고, 똑같은 스트레스가 다가와도 감각적인 영역이 다른 거예요. 막 여기 처음 온 공간이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게 이만큼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이만큼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만큼 느껴지는 사람은 아무런 거리낌이나 부담감이 없고, 이만큼 느껴지는 사람은 이 새로운 것들 다 하나하나 시각, 청각, 촉각, 어떤 분위기, 이런 공간각 이런 게 다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는 거고. 이런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이제 어른이 되면 똑같은 스트레스가 찾아와도 이만큼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거의 안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보통 감정을 어떻게 하면 통제할 거냐 이런 접근을 하다 보면 이 스트레스 자체가 별로 안 느껴지는 사람이 마치 감정을 잘 다스리고 통제도 잘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사람을 되게 훌륭하다고 하고 뭐 멘탈이 강하다고 하고, 보통 자기계발서에 나오거나 보통 사람들이 우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유형이 이제 이런 건데, 과연 그게 우월한 거냐?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생애에 걸쳐서 길게 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게 한 번 터지면 진짜 많이 무너지는 걸 많이 봐요. 왜냐면 별로 안 느껴져가지고 나는 멘탈이 강한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난 별로 그런 스트레스 받아본 적도 없고, 인간관계든 어떤 경제적인 거든 직장에서의 그런 거든 스트레스 난 별로 안 받는 사람이다라는 인식하에 스스로 난 감정 조절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또는 스트레스가 너무 오래 기간 동안 쌓여서 자기도 인식 못하다가 이제 역치가 넘어가는 순간에는 남들처럼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완전히 당황해요. 안 겪어봤으니까. 안 겪어봤으니까. 이게 뭐지? 막 그러면서 스스로 감정에 막 휩쓸리고 이렇게 휩쓸리는 자신을 자책도 하고 위축도 되고. 지금까지는 잘 통제해왔다고 생각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잘 통제해왔다고 착각한 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고, 지금까지는 별로 안 느껴졌기 때문에 감정을 섬세하게 이렇게 인식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오늘은 뭐 이런 부분이 나는 좀 별로고 좀 속상하고 조금 섭섭하기도 했다, 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게 돌아보니까 너무 이게 나는 좀 화나기도 했다, 이런 생각 자체를 별로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이런 포지션이 됐었을 때는 막 이 하나하나가 너무 느껴지면서 화르르 무너져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중년에 이제 우울증처럼 많이 오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특히 남성분들. 보통 그때 감정의 영역이 이제 힘들어지다 보면은 감정이 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 느껴지기보다는 에너지가 떨어지는 식으로 많이 느껴져요. 귀찮다, 힘이 없다, 무기력하다, 피로하다, 막 머리 아프다, 여기 허리 아프다, 온몸이 쑤시다. 감정을 섬세하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스트레스가 역치를 넘어가도 감정으로 느껴지기보다는 몸으로 느껴지거나 피로감으로 느껴지거나 에너지의 저조로 느껴져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 무기력하지?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이렇게 무기력하면 내가 의지를 다해서 더 노력해서 이겨내는 방식이었는데 안 되는 거를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안 나는구나. 진짜 좌절해요, 거기서. 감정한테 처음 정복을 당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감정에 정복당한 건지도 몰라요. 그냥 왜 이렇게 에너지가 없지?
이렇게 아프지? 지금까지 내가 항상 나는 부지런하고 게을러 보이거나 무기력하거나 의욕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오히려 조금 은연중에 속으로는 좀 비하하기도 했었고 전혀 이해를 못했었는데 내가 막상 그 상황이 돼 보니까 너무 힘든 거고 완전 자존감이 낮아져요. 내가 진짜 그동안 내가 뱉어온 말도 있고 그쵸, 해온 행동도 그쵸, 있고 그쵸. 내가 믿었던 가치도 있고 이런 게 다 무너지는 예, 그래서 진짜 평상시에 감정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보다 오히려 더 아르르르 무너지는 것을 저는 많이 봐요. 아, 감정이라는 거는 내가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돼. 네, 파도를 잘 관찰하듯이 네. 내 개인의 영역에서 감정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봤었을 때의 감정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네. 이런 질문을 또 저한테 해요. 상담하는 분들이 지금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남들도 이 상황에서 이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건가요? 이렇게 수치화 시켜달라고 저한테 객관성을 자꾸 물어보거든요. 네네네.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은 주관적인 건데 그래서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본인이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감정이 10점이다. 아무렇지도 않은 감정이 0점이다. 지금 몇 점의 감정을 느끼는지 본인한테 물어보는 거고 그럼 대충 따져봐서 뭐 8점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럼 8점이 맞는 거예요. 전혀 의심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점검받을 필요도 없고 남들이 어떤가는 내 감정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짜 큰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겪어서 그게 나중에 여파가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트라우마거든요. 네. 트라우마의 진단도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예요. 개개인의 상대적으로. 내가 주관적으로 이 일이 스트레스가 컸다 하면은 그거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거고 아무리 남들이 봤었을 때 큰일이었어도 자기한테는 별로 이게 스트레스 안 여겨졌으면 그건 트라우마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자체에 대한 컨셉이 지금 많이 교정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상처받는 거고 왜 너는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 그게 뭐가 힘들어 막 이런 식으로 라떼는 뭐 이것도 많고 다 이게 감정의 어떤 절대평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통제할 수 있는데 왜 너는 못하냐. 그쵸. 그거는 자기가 그러는 거고 내가 너 정도 신입일 때는 감정을 다 통제했어. 그쵸. 고통도 참고 의욕도 없으면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기적인 어떤 시대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직장에서 위에 있는 분들은 헝그리 정신으로 살아남은 분들이죠. 감정을 이제 통제했던 건데 사실 통제했다라기보다는 아예 무시, 아예 억압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힘들지도 모르고 우선은 내가 먹고 사는 거가 중요한 거고 노력이 중요한 거고 그렇게 해서 성공해서 자수성가하신 분들일수록 이제 윗분이 됐었을 때 밑에 부하 직원들을 이해를 못하죠. 너는 왜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냐. 정신이 이제 썩어 빠졌다. 살만하구나. 배가 안 고프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의 나중을 또 알아요. 진짜 중년이 되고 노년이 돼서 내가 이럴 줄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도 나타나면서 감정이 많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또 나이가 들면서 에너지가 떨어져서 조절이 안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무기력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런 삶의 기준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 경험을 하면서 진짜 큰 혼란에 빠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감정이랑 같이 가는 거네요. 보통은 이제 스트레스를 푼다, 뭐 이렇게 날려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감정을 어떻게 나한테 오는 감정을 밀어내거나 통제하려고 이제 막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감정은 나한테 오고 해소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는. 굳이 비유를 하면은 파도를 타고 넘어가듯이 나를 통과해서 지나가도록. 오히려 나를 통과하지 않고 내가 그거를 맞싸우려고 하면은 자꾸 저항이 생겨서 힘들어지고요. 그냥 나를 통과해서 지나가게 하면 흐름을 타면은 수월한 거고 그게 진짜 감정 해소예요. 근데 감정 해소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개념을 먼저 아셔야 돼요. 감정은 100% 주관적이다. 개개인에게 100% 주관적이다. 그래서 남과 비교할 필요 전혀 없고 과연 이 상황이 남들도 힘들어할 상황이냐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전혀 없고 그냥 나는 감정이 어떠냐 이렇게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잘 못하죠. 별로 해본 적도 없고 표현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보통 상담할 때 이런 대화를 안 해본 대화를 하는 거예요. 보통 어떤 감정이 느껴지셨어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감정 얘기를 안 하고요. 그냥 그 상황 얘기를 해요. 우선 이런 상황이에요. 뭐 팩트만 얘기합니다. 내 주변 상황. 그런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세요? 또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 이번에는 또 자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감정이 아니라 생각 얘기를 해요.
생각과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마음속에서의 두 가지 축이거든요. 네네. 이걸 구분을 잘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구분을 못해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시대의 흐름도 있고 이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게 다 섞여 있지 않아요? 섞여 있죠. 왜냐면 우리가 그냥 말할 때도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우울한 감정, 뭐 그게 막 말들도 섞어서 쓰잖아요. 네, 섞어서 쓰는데 그거 구분 잘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요즘에 어떤 감정이 드세요? 답답한. 답답함은 감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감정 느끼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건 생각이에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플랜들, 여러 가지 계획들. 네네. 이렇게 이성은 생각이에요. 머리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단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거는 이성. 네. 보통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죠. 네네. 감정은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 아니에요. 동물적인 부분이에요. 뇌에서도 생각을 담당하는 부위는 이제 전두엽이라고 해서 네. 대뇌 피질 중에서 이제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네네. 인간 고유의 영역이고 그게 인간들은 큰 건데 감정은 아주 뇌의 중심부에 있어요. 본능적인 영역. 그래서 그 순간에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보통 동물들도 나의 어떤 천적이 내 앞에 나타났다. 네. 굉장히 큰 공포의 감정이 느껴지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게 감정이에요.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거. 지금 뭐 매출이 떨어진다. 무섭다. 두렵다. 불안하다. 이런 식의 또 감정도 있고 반대로 막 너무 짜증난다. 뭐 화난다. 열받는다. 또는 뭐 이제 우울 쪽이면 우울하다, 슬프다, 속상하다. 또는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뭐 섭섭하다, 서운하다. 이런 게 감정이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거. 그런 감정의 표현들은 남들이 어떻게 터치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런 감정이 본능적으로 느껴진다는데 네. 굳이 예를 들어서 네. 공포라는 감정이 너무 큰 분들이 있어요. 특히 뭐 이제 고소공포증 이런 것도 있고 네네. 높은 곳에 올라가는데 난 하나도 안 무서운데 뭐가 무서워. 네. 어떤 분들은 또 물공포증 수영장 가서 왜 물에 못 들어가, 바다 왜 못 들어가 하나도 안 무서운데 넌 왜 무서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안 무섭지만 이분은 무서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무섭다라는 거는 머리로 아무리 이거는 안 무섭고 내가 빠져 죽을 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들어가봤자 여기까지밖에 안 오고 이런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봤자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공포의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라서 네.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우울한 것도 마찬가지. 또 뭐 지금 자식들도 잘 크고 있고 직장도 번듯하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가 부족해서 우울해. 이게 아닌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냥 내가 우울하면 우울한 거예요. 우울하기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요. 이게 완전 개소리라는 거예요. 배불러도 우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잘못된 게 보통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우울, 불안 이런 감정을 다루다 보면 많은 댓글이 이래요. 연예인 누가 자존감이 괜찮다 이런 콘텐츠를 올리면은 나도 저 연예인처럼 돈이 많고 그러면은 자존감 올라갈 것 같다. 우울할 일이 없을 것 같다. 근데 실제로 연예인들이 많이 우울하기도 하고 자존감 낮기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하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너는 남편도 일찍 퇴근하고 남편이 돈도 많아서 돌보는 사람도 이모님도 있고 또 양가 부모님 다 지지적이셔서 주말에 부모님한테 보내기도 하고 시댁 스트레스도 전혀 없고 뭐 시누이도 잘해주고 아이가 공부까지 잘하고 막 이런 식으로 주변 환경이 너무 좋은데 너는 왜 우울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나는 우울한데 남들한테 공유를 못해요. 왜냐면 얘기했다가 배부른 소리 한다라는 얘기 듣고 네네. 너는 나보다 더 조건이 좋으면서 그렇게 우울해한다는 얘기 자꾸 들어서 더 상처가 되기 때문에 네. 남들한테 표현도 못하고 표현만 못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자꾸 의구심이 생겨요. 내 감정에 대해서 나 우울하지 않은가? 막 헷갈려요.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이제 상담하러 오는 분들도 내가 진짜 갈만한가? 그래도 너무 힘드니까 이제 오는 건데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도 선생님 근데 제가 진짜 우울한 게 맞을까요? 다들 그냥 이 정도는 느끼는데 잘 견디면서 사는 거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자꾸 확인을 해요. 그거 자체가 이미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런 감정이 느껴졌어요. 우울감이나 갑자기 무력감. 네. 내일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지금까지 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그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또 못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런 기분이 들 때 그때 그거를 어떻게 통제하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이거를 파도를 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되게 파도를 탄다는 게 뭔지 되게 모르겠어요. 중요한 질문이세요. 많은 분들이 그거를 전혀 이제 감조차 못 잡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쉽게도 저희는 감정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배우지는 않아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정규 교육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별로 안 가르쳐줘요.
감정을 잘 인식해야 돼요. 어. 이렇게 잘 바라봐야 돼요. 아주 이렇게 섬세하게. 뇌 안에 있는 거거든요, 감정은. 네, 네. 그리고 막 되게 모호해요. 별로 잘 바라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편견과 시선 때문에 억압하는 쪽에 회로만 자꾸 돌아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꺼집어내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근데 가장 잘 감정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을 하면 할수록 점점 이렇게 실타래를 꺼내듯이 막 나와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문화가 가족이든 친구 관계든 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봤더니 오히려 상처로 더 돌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죠. 대부분 그렇죠. 나 요즘 우울해. 그래 왜 우울해? 나 이래서. 그 뭐가 우울해? 뭐 난 더 힘든데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감정 얘기를 하는 게 스스로 민폐 끼치는 느낌 때문에 네네. 잘 안 하게 되기도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감정에 대해서 막 해결책을 제시해주거나 조언을 해주거나 이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업이잖아요. 네. 감정을 들어주는 거. 네. 근데 감정을 들어주는 거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왜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들어주면 돼요. 평가하거나 조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정신과 의사조차도 조언을 안 해요. 조언 한마디도 안 해요. 진짜 성공적인 상담은 네. 조언 한마디도 안 하는 상담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조언을 듣고 싶어 하죠. 근데 조언은 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감정 해결에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조언을 내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머리로 해야 돼요. 의지를 다해야 되고. 네, 네. 근데 내가 지금 의지가 없는데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의지를 다해서 그거를 해결을 해요.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구나. 오히려 더 자괴감 만들고. 의지력도 감정이에요? 의지력도 감정이랑 관계가 아주 많아요. 감정이 연결이 많이 돼서, 감정이 내가 안정적이고 편안한 감정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론 개개인의 어떤 역량이 있겠지만 네. 최대치 쪽으로 잠재성이 많이 발휘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새질 않아요. 이 에너지가 셀 곳이 없어요. 근데 내가 감정적으로 막 처리를 못하고 뭔가 스트레스 받고 압박감이 있는 상황에서는 나는 물론 의지를 다하고 있고 딴 거에 집중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나도 의식하지 못한 채 이런 복잡한 감정을 내 무의식은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느라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면서 새고 있어요. 그래서 정작 집중할 곳에 집중이 잘 안 돼요. 조언하거나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잘 들어주기만 해라. 굳이 말을 하고 싶으면 그랬구나, 그랬어, 또는 그 감정을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거.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 반응만 해주는 거. 네. 이런 것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이제 계속 표현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신기하게 그런 대화를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막 했다 쳐요. 네. 굉장히 큰 해소를 경험해요. 감정을 계속 표현을 하면. 네,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거는 복잡하고 뭔가 내가 모르겠고 이런 안개 속에 가려져 있을 때 힘든 거고요. 네. 이게 뭔지, 내가 왜 힘든 건지 잘 정리가 되고 내가 잘 보이면 네. 그것 자체가 되게 해소되는 거거든요. 조언해줄 필요가 없는 게, 사람은 답정너예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쵸. 마음속에 다 정하고 오죠. 그쵸. 그래서 조언을 해줬을 때 그게 내 마음에 정한 답이면은 조언이 좋은 거고, 전혀 반대 조언해주면 이제 맘 상하는 그게 거고. 맞으면. 네. 그거는 이미 답정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조언해줄 필요도 없고, 자기 안에 답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 실행을 맡고 있는 감정적인 복잡한 실타래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이미 오랫동안 그런 관계가 없어요. 네. 상처받아서 이제 나는 그냥 남한테 표현도 안 해요. 그런 분들은 차선책으로 쓰는 거. 동영상 녹화도 좋고, 요즘에 SNS 좋으니까 이제 막 갈겨 써도 좋고. 네. 머리로 생각하는 기록이 아니라 네. 그냥 내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바로 기록. 이게 무슨 차이냐 볼 것 같은데, 비유를 드리면은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할 때 상담을 할 수 없는 대상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인이에요. 가족이든 지인이든 친구든. 왜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가족이면 더 잘 할 수 있지 않아요? 잘 모르겠는데.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더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서. 어떤 감정적인 연결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마음 편하게 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환자랑 나랑. 네,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 내담자라는 표현을 보통 하는데, 자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 앞사람이 나랑 아무 연관이 없어야지 내 얘기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인데 내 얘기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이런 감정을 얘기했다, 너 요즘에 우울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좀 안 좋게 보지는 않을까? 또는 반대로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알면 너무 슬퍼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진 않을까?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힘들면서도 부모님한테 힘든 얘기를 못해요. 그게 이제 부모님이 이해 안 해줘서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너무 걱정할까봐,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할까봐. 친구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아까 하신 대로 민폐 끼치는 느낌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야지만 비로소 순수한 내 감정, 어떤 필터를 거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내 감정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담을 하러 와서 이런 게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자꾸 이렇게 가려요. 이 얘기해도 될까? 내가 전혀 모르는 상담하는 의사한테 와서 자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네. 비밀 보장이 철저하게 지켜짐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만날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면 나를 어떻게 볼까? 혹시라도 이런 우려 때문에 속 얘기를 처음엔 잘 못하다가 이제 점점 편안함을 느끼면서 안정감을 느끼다 보면 이제 속에 있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필터가 점점점 없어질 때의 얘기를 할 때부터 진짜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일기를 쓸 때도 이걸 누구 보여주는 일기가 아닌 거죠. 네. 철저히 비밀 보장이 되는 일기장, 뭐 자물쇠가 있건 아니면 비밀번호가 있는 SNS건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을 막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감정이라는 거는 이성이라면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떤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어떤 사회적인 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구예요. 네네. 생각보다 별로예요, 속에 있는 마음은. 그죠. 실제로는 그냥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죠. 오히려 그런 윤리성에 대해서 더 높은 기대를 가지게 되면 그게 지나치게 이제 높은 경우에는 당사자한테 또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네. 그게 고스란히 축적됐다가 역치가 넘어가면 팡 터지는 거예요. 그 감정이 어떤 한순간 이렇게 피크 이런 거 같이 생각되거든요. 네. 근데 이 피크들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감정을 어떻게 하면 통제할까요? 라는 질문 자체가 네. 감정이 피크 쳤을 때 어떻게 이거를 조절할 거냐라는 질문인데 네. 사실은 피크 쳤을 때 조절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피크 안 칠 때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이라는 게 뭐 되게 애매한 개념인 것 같은데 네. 내가 머릿속에서 지금 나를 알아야 돼요. 내 감정을 내가 매 순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평상시에 잘 이렇게 해소가 되고 그래야지 역치 위로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멘탈이 강한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멘탈이 강하다 하면은 감정을 하나도 안 느끼고 억압하고 그게 멘탈이 강한 줄 착각하죠. 피크의 순간을 컨트롤하는 거는 아니라는 불가능한 거죠. 사람은 감정 조절을 진짜 못해요. 동물 같아요. 저희들이 애들 볼 때 어때요? 애들 어리면 진짜 감정 조절 못하고 막 떼쓰고 네. 그래 보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어른도 사실 별반 안 달라요. 겉에서 티만 안 낼 뿐, 억지로 막 견디고 있을 뿐 안에는 있잖아요. 그거를 외면하거나 난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라고 스스로 타박하면서 비하하지 않고 자괴감 느끼지 않고 나한테 스스로 타당성을 부여해야 돼요. 감정을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려면은 내 안에 있는 필터를 좀 이제 다 걷어내고 어떤 감정이 들든지 나한테 타당성을 부여해야 돼요. 이게 되게 이상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되게 이상한 사람 될 것 같고 막 나가는 사람 될 것 같고 자기한테 다 어떤 감정이든지 그건 다 옳다 해주면은 네. 사람이 이상해질 것 같잖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 생각 때문에 아이들을 감정을 못 받아주거든요. 이 감정 받아주다가는 애 망칠 것 같아서. 애가 짐승처럼 되면 어떡하나. 근데 이미 짐승이에요. 사람은 내 안에 깊숙이 짐승이 있어요. 그 짐승을 억누른다고 해서 짐승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잘 이렇게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편이 되고 안정적이 되고 그래야지 남들한테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신기하게 이제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 저 사람 되게 막 그렇게 막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자연스럽다 또는 이렇게 안정되어 보인다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짐승됨을 인지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그대로 수용하기도 하고 표현도 자연스럽게 하기도 하고. 근데 다른 사람한테 항상 짐승답지 않은 나, 인간다운 나만 보이려고 하고 네. 짐승다운 나는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네. 인간관계 자체가 부담스러워지니까 점점 더 고립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고립되어 있어요. 관계라는 게 요즘에 또 많이 힘든 게 공통점이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개개인의 짐승됨을 좀 이렇게 공유하고 자연스럽게 나누는 문화가 되면 좋겠는데 네. 오히려 평가하는 거죠. 너는 왜 그것씩이나 돼가지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나랑 멀어지면은 무조건 나중에 이게 독이 돼요. 나랑 가까워져야 돼요. 무조건. 그냥 그걸 인정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걸 네. 수용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내 마음을 내가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네네. 내 편이 된다. 그게 돼야지 참 신기하게 네. 자기 편이 되는 사람은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진짜 자기 편이 되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네. 남한테도 편안하게 대할 수가 있고요. 네. 남을 자꾸 부정하고 무슨 말만 하면 자꾸 반박하고 네. 이런 사람들은 알고 보면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수용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를 수용 못하기 때문에 이게 불안정해서 항상 네. 남을 비하하고 깎아내려야지만 내가 올라가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를 수용해야 되는. 네,
그래서 감정이라는 거는 자기 쪽으로 와야 돼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감정의 방향이 자기가 아니라 남 쪽으로 가요. 어. 과연 내가 지금 이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걸 저 사람이 어떻게 볼까? 또는 저 사람한테 티나면 안 되는데, 특히 인간관계, 특히 직장에서 내가 지금 요즘에 우울해, 이런저런 이유로 우울한데 또 직장에서 이런 우울한 모습 보였다가 어떤 안 좋은 평가가 내려지거나 그래서 나중에 승진이나 불이익이 있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티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되면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화가 좀 이런 감정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이걸 받아들여주고 하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죠. 직장도 안 되고 학교에서도 안 되죠. 뭐 너무 힘들어서 학교를 쉬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냥 미국만 해도 그게 되죠. 어. 저도 이제 미국에서 살다 온 분들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네. 느껴요. 중고등학교 때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에서 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다른 거예요. 뭐 우울증이 있거나 뭐 불안이 있거나 해서 이거는 어떻게 남한테 설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네. 그냥 개인적인 거라서. 그래서 내가 요즘에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힘들다라고 말만 하면 그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주일 쉬게 하는데 네. 선생님이. 네. 근데 한국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감정적인 것 때문에 좀 쉬었으면 좋겠다. 예, 예. 그 뭐 직장에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는. 그죠. 예. 그 이상한 사람 취급받겠죠. 멘탈 약한 사람, 네. 이상한 사람 취급받죠. 네, 네. 어떤 감정이 행동에 제일 중요한, 왜냐면 이거는 내가 그냥 하는 거잖아요. 이 감정으로 인한 행동은 어떤 계획으로 인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동적이에요. 자동 반사. 네. 그래서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뭐 사회적으로 문제들이 많잖아요. 네. 성적인 것도 그렇고 뭐 공격적인 것도 그렇고 네. 비윤리적인 것도 그렇고 네. 이런 게 이슈가 많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네. 보면은 공통점은 평상시에 개개인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문화였기 때문에 아, 그게 이제 터지는 거라고 저는 많이 봐요. 네. 사회적으로 어떤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릴수록 이 뒤에서 터지는 거는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쵸, 사회적으로 이 감정 표현의 범위가 허용되는 범위가 그쵸. 줄어들수록 일탈적으로 터지는 일들이 더 많아질 거고. 네,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를 좀 드렸지만 역시 스마트하신 심사위원님께서 요약 정리를 잘 해주시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항상 느끼는 게 이 심리라는 거는, 사람의 심리라는 거는, 감정이라는 건 정말 아이러니하구나. 네. 이게 반대로 가는구나. 네. 동물됨을 받아들여야지 사람다워지고요. 동물됨을 거부하면 동물이 돼요.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을 부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정하니까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참 신기하게 이 상담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감정을 잘 들어주는 거고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을 자꾸 하다 보면 스스로가 자기 감정을 좀 이렇게 잘 받아들이게 돼요. 네. 그것만 해주면은 뭐 아무 조언도 안 했는데도 이미 내 안에 있는 어떤 계획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로 탁탁탁탁 나아갑니다. 직장에서 내가 일에 매진하는 거든 아니면 어떤 관계에서의 어려움이든 그 방법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아도 감정을 잘 들여다봐주고 그거를 해소하게만 도와주면 네. 자기가 알아서 다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시더라고요. 육아 마찬가지고 엄마들이나 아빠들 마찬가지, 부모도 마찬가지. 아이와의 관계에서 내가 막 이렇게 책대로 잘 양육을 못하겠고 감정적으로 내가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이런 분들 역시도 뭐 아이를 이렇게 키우세요 이런 얘기 할 필요 전혀 없어요. 다 알거든요. 네. 그런 얘기 전혀 안 하고 그냥 지금 당신이 그 순간에 느끼는 감정은 당신 입장에서는 100% 타당하다라는 것을 자꾸 말하게 함으로써 제가 들어줌으로써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만 주면 마음이 점점 편해지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냥 나한테 있는 내 감정은 100% 타당한 거다.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내 감정을 필터 없이 잘 바라보고 관찰하고 수용하면서 해소하고 감정 처리를 잘 해서 일이든 뭐 양육이든 아니면 다른 관계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것 같아요. 뒤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